독일이 이제 어떻게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영방 국가들이 나중에 유럽의 큰 사태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쭉 과정은 하나하나 살피지 않고 개략적으로 제가 뭐 한마디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만,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서는 계속해서 또 공화정이 일어났다가 다시 그게 뒤집혔다가 뭐 수차례 일어났죠. 수차례 그런 몇 차례 왕정 복구가 일어났는데,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은 뭐 사실은 유럽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프랑스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유럽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죠. 나중에 아프리카 원정 같은 걸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발자취도 남겼기 때문에 이게 왜 방금 사라졌다가 또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폴레옹이 큰 문제였는데, 나폴레옹은 처음에 이제 실각에서 체포돼서 엘바섬에 추방됐다가 나중에 극적으로 탈출해서 다시 한 100일 천하를 이루죠. 잠시 다시 재집권했다가 다시 이제 세인트 헬레나로 유배가 돼서 완전히 이제 종적을 감추게 되는데, 이 나폴레옹 제국이 소멸하면서 그 이후에 나폴레옹이 미친 영향 때문에 유럽들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각자 그 후유증이 워낙 심하니까 그걸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이제 프랑스 이외의 국가들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뭐 이탈리아도 있습니다만, 이 독일,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영방 국가들이 보기에는 이 혁명이란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느꼈던 것이죠. 혁명이 일어나서 뭐 그 다음에 깔끔하게 왕이 사라지고 왕정이 사라지고 공화국이 나타나서 뭔가 깔끔하게 국가가 진행이 되면, 운영이 되면 혁명이란 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혁명이 일어날 당시에도 혼란스러웠지만 혁명 전후에서는 계속해서 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 이루어지고 처형이 이루어지고, 그게 한시도 예를 들면 그 잠잠하지가 않았던 거지요. 그러면서도 헌법이라고 만들어봤자 뭐 갑자기 일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기는 살림살이가 어렵기는 매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왕정이 다시 들어서 뒤집어서 그 반혁명적인 왕정이 복구되고 하면 또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그 민중들은 또 이제 반항하게 되고 또 봉기가 일어나고, 이게 막 악순환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독일 쪽에서 볼 때는 그 혁명이란 것은 굉장히 저건 일어나서는 상당히 곤란한 거다, 그런 생각을 프랑스 주변에서는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은 아니죠. 일부 예를 들면 귀족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는 그런 대부분이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우리도 예를 들면 저런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또 늘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그 뒤늦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약간 좀 폐쇄적이고 뒤늦게 새로운 경향에 문을 열긴 했지만, 독일도 그런 영향을 늘 받긴 받았던 겁니다. 그걸 바로 이제 결행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뭐 7인 교수 여기는 제가 메모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프로이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이 1800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1848년에
또 1848 혁명이라고 해서 뭐 혁명은 자주 있었지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전체에 새로운 물결이 한번 일어납니다. 이 1848년 혁명이란 건 뭐냐면 프랑스에서 아까 말한 계속 이런 뭐 저런 봉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한 1834년인가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때 일어난 봉기가 무대가 된 소설이 장발장 같은 것이거든요. 그게 이 이전에 있었던 것인데 1848년에도 또 이제 그 제대로 된 공화정을 하라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가 많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시작된 1848년 혁명이 다른 유럽에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됐죠.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도 보고 이 헌법이라는 건 독일에서도 영방 국가에서도 헌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 시대적인 경향이었기 때문에 영방에서도 각 영방마다 헌법이 있었거든요. 헌법 같은 걸 미국의 13개 주가 주마다 주 헌법 비슷한 걸 만들었듯이 이러면 꼭 헌법이 아니더라도 기본법, 근본법, 펀더멘탈 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듯이 영방에도 어느 공동체건 뭐 지방자치단체만 해도 다 뭐 요즘 그게 조례가 있듯이 그런 기본적인 규범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프랑스 젊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서 일으킨 1848년의 또 봉기를 보고는 대규모 사태를 보고는 독일 사람들도 점점 이 헌법이란 건 그냥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헌법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투쟁의 산물이다. 싸우지 않고는 이게 뭐 쟁취할 수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점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다른 데보다는 극적인 큰 사건은 일어나지 않지만 조금씩 자유를 주장하고 기존의 그런 압제적인 행정 중심의 정부 권력에 이제 저항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독일은 그 수백 개 또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합쳐지고 해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영방에도 각각 나름대로의 헌법이 있고 또 헌법은 유행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헌법을 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습니다만 프로이센만 하더라도 이 프로이센은 가장 크고 대표적인 일당백의 영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이센은 헌법이 없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독일 같은 나라의 아까 말한 특수성 같은 게 있는데 독일은 행정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의 권력을 어떻게 체계화해서 유지할 것이냐 그런 데 관심이 있었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의 주권을 어떻게 창달하기 위해서 국가를 운영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한 관심은 크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도 효율적인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관점이 맞춰져 있었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일은 전통적인 군주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 체제를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유지해가는 그런 입장이 상당히 강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한 이제 프랑스나 다른 유럽의 이탈리아에도 도시 국가들은 피렌체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화정을 사실은 유지하는 그런 도시 국가거든요. 그리고 피렌체 마르실리우스라는 사람은 일찌감치 국민주권주의 비슷한 인민주권주의라는 걸 또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향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다가 독일에서도 계속 조금씩 부분적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열망이 일어나고 그게 조금 크고 작은 사건으로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 통일론이 나오게 됩니다. 영방 국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독일에서 우리도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이걸 다 같이 하나 그냥 흩어져 있는 이런 영방으로 존립할 게 아니라 이게 합쳐져서 하나의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로 한번 만드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논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논의가 일어나는데 그 통일론에는 독일을 그럼 통일한다면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거기에 두 가지 관점, 두 가지 이제로 대별됩니다. 소통일론이 있고 대통일론이 있는데 소통일론은 뭐냐면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한
동프랑크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영방들만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해서 통일을 하자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소통일주의고, 대통일주의는 뭐냐면 주변에 있는 이 신성 로마 제국의 땅에 해당하던 거의 전부를 다 통일해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옆에는 이탈리아 일부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는 도시국가로 점점 분화해 나갔지만 또 어디가 큰 비중을 차지했냐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오스트리아하고 헝가리는 별개의 국가지만 나중에 하나의 제국으로 오랫동안 또 종속했거든요. 그 이유는 왕위 계승 문제가 복잡하다 보니까 오스트리아 왕하고 헝가리 왕이 같은 왕이 겸임을 하게 돼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왕국 제국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까지 다 포함해서 이 말하자면 독일을 통일 독일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말만 나오다가 결국 성사는 되지 않습니다. 성사는 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1862년 정치적인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스마르크가 등장해서 다른 이제 정치인들의 추천으로 비스마르크가 1862년에 수상으로 취임합니다. 독일 수상으로 취임하고는 비스마르크는 어떤 사람이냐면 뭐 우리가 철혈제상 뭐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강력한 힘을 휘두른 그런 수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정계에 나타난 비스마르크가 강력한 힘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조금씩. 그래가지고 그게 유유적절하게 다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독일을 휘어잡게 되는데, 이 비스마르크는 전형적으로 군주를 중심으로 군주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군주를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자기 손아귀에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형식의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스마르크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왕을 앞세우고 자기가 실권을 다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대신 이제 국민 주권이라든지 근대적인 이 공화제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비스마르크는 뭐라고 했냐면 이 프로이센은,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수상이 됐다는 건 프로이센 수상이 됐다는 겁니다. 프로이센의 수상이 된 건데, 프로이센은 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 없다. 의회에 대해서 뭐 신경 쓰고 할 필요 없다. 이 의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회의제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영방에도 헌법이 있었다시피 그 영방에는 또 의회에 해당하는 그런 기구가 다 뭐 형태는 달라지면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프로이센은 영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책임 같은 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최종 결정권은 항상 국왕에게 있다. 국왕에게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있다는 말이죠. 국왕은 자기 마음대로 했으니까 항상. 그게 바로 비스마르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헌법이라든지 국민주권이나 공화제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결국은 이 프로이센의 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워낙 강한 거는 아까 말한 흡수 합병을 통해서 땅덩어리도 커지고 경제력도 커지고 특히 군사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면 프로이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른 영방들은.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프랑스와 또 전쟁을 벌이죠.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불은 불란서고 보는 프로이센을 한자어 프로이센을 앞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보불 전쟁. 프로이센하고 결국 독일하고 프랑스의 전쟁인데 프로이센하고 프랑스 전쟁이 벌어져서 프로이센이 승리를 하면서 더 이제 국제적인 위상도 강해지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체 영방을 다 이제 흡수해서 통일 국가로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871년입니다. 1871년. 이때 보불 전쟁 승리와 함께 대부분의 이제 영방을 다 흡수해서 통일 독일을 이루는데,
이때 정확한 이때 그 영방은 한 20몇 개밖에 안 됐습니다. 22개인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는 자유시 형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전체 독일 영방을 통일 1871년 1월 1일부로 통일하고 1월 14일에 독일 제국 선포식을 독일 제국이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이제 드디어 탄생했다는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합니다. 근데 그 선포식을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합니다. 베르사유 궁전. 독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서 막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전쟁 직후에는 이겼을 당시에는 나라까지 점령한 건 아니지만 전쟁에서 이긴 직후에는 파리에서 얼마 한 시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베르사유하고 다 이제 점령을 한 것이죠. 점령한 김에 기념으로 프랑스 왕의 루이 14세가 만들었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마지막을 장식했던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프랑스를 점령한 기념으로 이긴 기념으로 거기 가서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이 처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생겨서 이때 이제 독일 제국 헌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독일 제국 헌법. 이 독일 제국 헌법은 독일어로 하면 어떻게 하냐면 Die Verfassung. Verfassung은 헌법이라는 뜻입니다. D는 영어로 하면 the constitutional law. Die Verfassung des Deutsche Reich. 이거는 관사들이어서 이거는 라이히가 뭐냐면 제국이란 뜻이거든요. 제국이란 뜻. 엠퍼러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독일 제국 헌법이란 뜻이죠. 독일 제국 헌법. 글자 그대로 하면 이게 공식 명칭입니다. Die Verfassung der Deutschen Reiches. 라이히. 독일 제국 헌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름은 헌법이지만 독일 제국 통일 독일의 헌법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근대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형식상 각 영방에도 헌법이 있었듯이 종래에 있던 독일 특유의 그 정치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국민의 예를 들면 국민주권이나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공화정, 권력 분립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야말로 국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느냐 종전의 국가 권력을 거기에 대한 기본 원칙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영방의 헌법 중에서 적당히 그걸 조합해서 모범 헌법으로 하나 규정으로 만든 것일 뿐이지 이름만 독일 헌법이지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근대 헌법이라고는 전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처음으로 이제 통일 도국을 만들어서 이런 헌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독일 최초의 헌법이라고 보기는 다들 힘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만 독일 혁명을 통해서 이거 여태까지는 혁명이라는 게 있지는 않았죠. 자연스러운 이제 무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흡수 통합돼서 여러 개 영방으로 나뉘어졌던 독일이 통일됐고 통일이 돼서 그냥 형식상 헌법을 가졌을 뿐이지 이건 근대적인 헌법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독일도 그 뒤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란 건 뭐냐면 군주 주권 시대에서 그러니까 군주가 왕의 시대에서 국민 주권 시대로 넘어오는 정치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혁명은. 그런 혁명이 독일 혁명이 일어나고 이 독일 혁명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독일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이고. 그러나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수명이 얼마 오래 안 갑니다. 공화국이 흔들리다가 결국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완전히 이 공화국은 소멸 잠식 당하다시피 하고 2차 대전이 일어나죠. 히틀러에 의해서. 그래서 2차 대전이 일어나서 패전하면서 일본처럼 패전하면서
다시 이제 독일이 탄생하는데 다시 그 탄생한 독일은 동서로 분단이 되죠.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지. 분단이 됐다가 나중에 다시 극적으로 통일이 되죠. 통일이 돼서 이 분단이 됐을 때 동서독은 일단 이 새로운 형태로 각각 헌법을 갖게 되고 또 통일이 되면서 통일 헌법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 혁명을 통해서 만든 바이마르 헌법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근대적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제대로 작동도 하지 못한 이상적인 헌법이긴 내용은 이상적이었는데 제대로 작동도 하지 못한 헌법이 되어버렸고 나중에 제대로 된 헌법은 서독 헌법이나 동독 헌법일 수가 있는데 이 헌법들은 또 분단된 국가의 헌법이었고 결국 이 통일 헌법에 오기까지는 1991년까지 그러니까 90년에서 91년까지 거의 21세기에 다 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과정을 이제 그러니까 독일 혁명에서부터 요 과정을 요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